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이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생산자 물가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표에 비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주 화요일에 예정돼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앞두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표이다 보니까 이 물가가 높게 나온 것이 시장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보다는요, 이제 이번 주가 핵심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13일에 CPI 지표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4일에 FOMC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핵심 이벤트들 잘 챙겨보시면서 시장 변동성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9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2.77% 하락하면서 지난 9월 말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각각 3.37%, 3.99% 하락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전년 대비 7.4% 오르고 전월 대비해서는 0.3% 올랐습니다. 이는 예상치였던 전년의 7.2% 그리고 0.2%를 각각 상회한 수치죠. 때문에 오는 13일에 나오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천천히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번에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0.28% 상승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이날 테슬라도 3%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면 에너지 섹터는 2.4%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컸고요. 헬스케어 섹터, 기술 섹터, 그리고 소비재 섹터 모두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로이터는 테슬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생산이 12월 말에 일주일간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이달 계획했던 모델 Y 생산 30% 감축을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또 모델 3 생산도 더뎌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3% 넘게 상승했는데요. 2024년 테슬라가 미국 트럭 2위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넷플릭스는 3.14% 상승했습니다. 코엔에서 2023년 최고의 아이디어로 선정했기 때문인데요. 또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웰스파고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성장이 고객 이탈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긍정적인 수요 예측을 발표하자 2.57% 상승했습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재개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다른 반도체 업체들과는 달리 투자자들의 우려 대비 시장 수요가 양호한 이유는 업사이클에서도 보수적으로 제품을 판매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큐사인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자 12.37% 급등했습니다.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훌쩍 웃돌았고 올 한 해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팩트셋의 조사에 따르면 20명 중 16명의 연구위원들이 도큐사인에 대해서 보유 혹은 매도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즈호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6% 하락했습니다. 미즈호는 코인베이스가 지금보다 3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42에서 $30로 낮췄습니다.
비욘드미트는 8%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경제 상황 악화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면서 아거스 리서치에서 비욘드미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주간 기준으로 11%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G7 국가들의 가격 상한제와 EU의 원유 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전형적인 거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금요일장에서 71.02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 일정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물가지표 그리고 FOMC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12월 FOMC 회의가 13일 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열리는데요. FOMC 첫째 날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될 경우 연준이 다소 매파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14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때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역나비 효과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우리가 나비 효과를 얘기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주말 동안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도에는 역으로 중국의 경제 동향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2023년도에 인플레이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어떤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중국의 경제가 다시 오프닝이 되고 이러면은 원자재 가격을 다시 높이게 되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도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2023년도 중반까지 완전히 개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에너지 가격이 20%나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도 이제 중반까지는 뭐 3.9%까지 떨어지겠지만 연말에 다시 5.7%로 뛰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거기다 ING 그룹 쪽에서도 지금 나온 얘기가 중국이 완전히 재개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여행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판매와 생산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중국이 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중국 유학생들만 해도 숫자가 굉장히 많죠. 거기에 기업하시는 분들 출장 다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지출을 더 부추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어쨌든 지출을 좀 줄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떨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제 뉴욕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나온 얘기 그 보고서의 제목이 아주 독특했는데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국에 머물지 않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역나비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적으로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외 국가들의 GDP까지도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미국의 물가에는 사실 긍정적보다는 좀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다면 내년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리커창이 지난 11일 날 나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게 뭐냐면은 코로나19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제 내년에 이제 최고 정책이 끝난 다음에 2분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하는 얘기도 지금 비슷한 게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에서는 중국 경제가 내년에 5% 하는데 그런데 이게 한 해가 지나면 4%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3.5%로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그 중국 경제가 그렇게 마냥 좋게만은 안 보인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사실 2023년도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은 주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게 당장은 이제 중국의 공중보건 지금 이제 펑츠젠이라는 이제 지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부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칭화돼서 강의를 했는데 최대 약 60%의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다. 지금 인구 14억의 60%면 8억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핀포인트 에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게 최근에 시장은 코로나19 이제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동성은 그다지 중국이 회복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앞으로 수출이 좀 부진할 것이고 그리고 2023년도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중국 내 거래자들이 좀 어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꺼려하는 좀 거리를 두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지금 위드 코로나 대열에 합류를 하려고 중국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 중인 걸로 나오는데 지금 백신의 어떤 개발 성과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그런 동향들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2023년도에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CPI 상승일까 하락일까? 사실 CPI가 이번 주 화요일 이제 13일에 발표가 하게 되는데 과연 CPI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하락하게 될까요? 아니면 상승하게 될까요? 월가에서는 이것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달에 발표될 11월 CPI는 근원 CPI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 동기 대비로는 0.2%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6.3%를 기록하게 된다면 지난 10월 CPI가 6.3%였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CPI는 크게 낮아지지 않는 수준에서 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CPI 지표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글로벌 투자 전문 기관인 옵티버에서는요. 전월 대비 근원 CPI가 0.2% 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낮을 경우 시장이 올라가게 되고 그것보다 물가가 뜨거울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게요. 그냥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옵션 시장에서 현재 얼마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전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살펴보니까 만약에 근원 CPI가 전월 대비해서 0.2% 오를 것으로 그리고 그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니죠. 반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0.2% 이하로 물가가 오르게 될 경우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가가 그렇게 뜨겁지 않을 경우에는 옵션 시장에서 현재 S&P 500 지수가 2.4% 정도 오를 것으로 시장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0.2%보다 더 뜨겁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약 3에서 6%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바로 다음 날에 FOMC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CPI 지표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11월 CPI가 발표됐을 때 시장은 상승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락의 단초가 될까요?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전망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CPI 하락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요지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획기적인 반전의 신호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하고 다음날 바로 FOMC도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예상 외로 이제 하락했을 경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들을 계속 또
긍정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엄청나게 뭔가 서프라이즈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연준은 0.5% 인상을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느리게 하락하는 CPI에 대해 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좀 무뎌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PPI를 한번 또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좀 파월 의장이 조금 매파적으로 발언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이 좀 더 혼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러면은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 그랬을 때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이제 그걸 이제 차트를 가지고 다들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은 200일 이평선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CPI가 괜찮게 나오더라도 상승 모멘텀에는 제한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볼린저 밴드 수렴 이후에 확산하는 방향성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또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 즉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오히려 이게 지금 PPI처럼 예상치에 크게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의 방향성, 중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의 관심이 기업 수익 쪽으로 이제는 이동해 갈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4분기 실적 예상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 2분기 이후에 3분기 지나면서 보면은 달러라든가 유가라든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수익이 그래도 조금 개선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팩트셋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 EPS 예측하는 거 보면은 4분기에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BS 쪽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4분기에 S&P 500 기업들 수익이 0.4% 마이너스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업 수익에 대한 어떤 그런 주목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바로바로 떨어지진 않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쪽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에 대해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시각이 조금 그렇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더 강한 금리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FOMC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FOMC를 앞두고 있는데 파월 의장과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어조로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PPI가 원하는 만큼 안 되다 보니까 금리 계속 인상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마지막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월별 어떤 상승에 대해서 좀 그 PPI나 지금 CPI도 월별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를 뭐 내년 뭐 5월, 6월쯤에 멈출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시장에 너무 서둘러서 반영돼서 주가가 올랐다 이런 우려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내년 6월과 12월 사이에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나친 낙관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 고금리 상황이 오랫도록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스톤 웰스 쪽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연준의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 좀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1분기 이후에 금리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시장이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반복을 상승과 하락을 좀 보였는데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굉장히 매파적인 어조를 취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가 이제 나오면서 50bp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대치를 갖고 있긴 한데 그래도 파월 의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의 폭은 거의 뭐 50bp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핵심 관전 포인트는 파월 의장이 얼마나 매파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라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지금 75bp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이 이제 동의하지 않는 그런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25bp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파월 의장이 시장의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더 길게 끌고 갈 것으로 그렇게 이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CIBC 그 월드에서 나온 얘기도 뭐냐면은 2024년까지도 5%대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 지금 또 미국은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지금 주말 동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야 될 정말 핵심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얼마를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길게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것인가 그걸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실마리를 좀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